중국에서 사우디 행보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보인 파격적인 행동 때문인데 문제는 단순히 중국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우디의 한국향 발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생긴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우디가 한국과 지난 11월 4조 3천억 원 가량의 천궁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LIG 넥스원은 아랍권에 두 번째로 천궁이의 10개 포대 계약을 맺은 게 3월 초 공개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생각하는 형국과 상당히 뭔가 꼬여버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오히려 더욱 급하게 한국의 방산을 사들이려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왕이 부장은 이러한 사우디의 움직임에 대해 노발대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중국과 사우디는 매우 밀월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왜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사우디는 중국과 최근 심상치 않게 모든 면에서 협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더욱 양국 관계가 견고해져 간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중국과 다양한 경제 관계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결제 협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로 갈아타면서 사우디의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시에 사우디를 내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 1위 국가로 사우디에게는 큰 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 일찌감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같은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중국과 밀착하는 국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중동의 강자 이란과 외교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을 해제한 것도 사우디와의 관계 파탄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일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재살기를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의 F-35를 비롯해 미국 차세대 첨단 전투기는 받기 어려워졌고 미국에 받을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그룹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은 사우디는 이들 세 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의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시도는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사우디 참여를 반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프로젝트 비용 수십억 파운드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며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분담금 문제로 각종 군사 연합 프로그램이 해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등이 참여하는 독일, 스페인 등의 첨단 전투기 협동체가 거의 해체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대가로 6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손에 넣고 중동의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프로젝트는 일본 반대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말만 듣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일본의 반대로 사우디가 GCAP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이 예멘 내전 개입과 터키 언론인 암살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에 있고, 결국 일본 반대로 인해서 사우디가 최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는 끼어들지 못한다는 맥락입니다.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를 가장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 방산을 구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해제가 이란 핵개발 자금에 쓰인다며 강력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란 핵개발 자금을 사실상 제약 없이 풀어준 것에 대해 미국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원하는데 최근 사우디 등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사우디는 중국의 방산이 아닌 천궁이를, 그것도 4조 3천억 원가량 계약해버렸고,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천궁 도입을 확대해 약 10조 원가량까지 추가 주문을 할 걸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은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는데 여기에 중국이 매우 불만이 가득한 이유가 있는데요. 왕이 부장은 영내 평화를 해치는 미국의 무분별한 군수산업의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특히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무기 판매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사우디에는 홍치와 같은 중국판 패트리어트를 팔기 원했죠. 하지만 중국판 패트리어트 홍치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중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S-400 등 대공방어 체계 시스템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데, 사우디에 도입된 러시아 S-400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S-400은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요격을 실패하며 스타일을 구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S-400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아예 중국의 홍치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우디가 갑자기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추가 주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에 미 패트리어트가 재배치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 추가 주문한다고 해서 미 국방부의 허가가 떨어질지는 의문인데다가 패트리어트는 수요가 높아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에서는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이 구세주와 같이 등장한 국면인 겁니다. 게다가 후티 반군 문제는 사우디를 항상 괴롭히고 있고 요격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웃나라인 UAE에서는 천궁을 일찌감치 도입하면서 사우디도 마음이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사우디와 밀월 관계라고 하더라도 인접국에서 이러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사우디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때문에 중국의 이런 외침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화가 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의 그룹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카르텔을 형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로 귀결되었고, 사우디조차 결국 미국 라인을 벗어난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이코노미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러시아 전쟁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나라 중 하나라며, 중국은 사우디와 협력을 꾀하고 있으나 결국에 이 협력고리는 깨어질 게 분명하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방산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커지는 것은 중국의 부담이 되는데요. 동북아의 강자로 한국이 떠오를수록 중국은 태평양으로 길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중국은 사우디의 최근 행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9일 전 세계는 충격스러운 발표를 접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수도 키이우를 포함 우크라이나 전역에 총 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그 중에는 6발의 킨잘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습니다. 사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지만 킨잘은 다릅니다. 왜냐면 그간 전 세계에서 사용된 적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에 의해 실전에서 최초 2022년 최초 사용로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푸틴이 킨잘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말하길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이라고 장담했는데 그 속도가 충격적입니다. 마10 즉 시속 12,0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려면 그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타격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도 마10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이 그야말로 미친 도전에 나서기로 선언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손에 꼽히는 10강뿐 아니라 안보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국가라면 너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무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 이를 쉽게 정의하자면 최대한 신속히 표적에 접근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속이란 마5 즉 시속 6120km를 넘어야 하는데 이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를 인지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몇 시간 내로 타격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196km 떨어진 평양도 고작 1분 30초면 도달하죠. 이럴 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제약도 현재는 없습니다. 굳이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나 집속탄 등 금지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속 6000km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분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에 더해 한국도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아방가르드를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8년 3월 푸틴은 국정연설에서 아방가르드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신무기로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때만 해도 허풍으로 들렸던 그의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아방가르드 발사에 성공하더니 마8로 2000km밖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10의 속도를 자랑하는 킨잘까지 보유했고 우크라이나에 킨잘을 쏜 겁니다. 중국 역시 신속히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중국은 등평 17이라는 길이 11m, 무게 15톤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간수성에서 쏘아 올렸고 2021년 7월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싱콩2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소련과 맺은 조커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중지했다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조 4천억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2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 밖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북한의 검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발사 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현재 패트리어트와 더불어 우리가 보유한 어떤 방어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이 사업추진 기본전략안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블록3 사업추진안 등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 LSAM은 요격 가능 고도가 40km부터 70km 사이로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LSAM은 방어 범위를 약 3배 넓힐 계획인데 이는 미국의 사드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포함되는데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까지 우리 군은 약 2조 7,1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무기 체계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천궁이로 불리는 MSAM 블록2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MSAM 블록3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궁이의 경우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 고도가 15km부터 40km로 알려져 있는데 UAE가 작년 약 4조 원 어치를 구매했고 현재도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철발이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1979년부터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국은 고체 연료든 사거리든 탄두 종량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두 무게를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 방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무사의 경우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종량은 2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은 4톤부터 5톤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가분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껏 현무사는 진짜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이나 주변국이 절대로 알면 안 될 극비무기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대부분 가짜 미사일을 공개해왔죠. 현무가 이처럼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춘 이유는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운동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통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종금속을 가득 채운 현무사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대신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켰죠. 만약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국 역시 이 게임 체인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기념식,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상부의 명령만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은 전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1979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미사일을 개발한 성과 덕분에 그 기술 데이터를 차근차근 축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해냈습니다.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2021년 공군이 신규 소요를 결정했는데 올 2023년 하반기에는 벌써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 시험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계획부터 시험 발사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는데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아닌 고속 비행에 의한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이미 2007년에 엔진을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시험 발사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사를 선택했을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공군이 소요를 결정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 한국은 전투기 장착이 가능한 공대 직공대디 순항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 빠른 가동이 장점인데 하늘에서 쏘는 만큼 지대지디되디에 비해 더 빨리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상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단 1분 30초면 평양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 북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시야를 확장하면 전 세계 군사력 4위에 빛나는 인도가 있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은 아예 동아시아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앙심을 품는 순간 동북아는 당장이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보통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의 강함은 온실 속 화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비를 투입하고 무기를 수임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든 전면에 내세워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휘둘리지 않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로 들어섬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 규모 역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 경제는 출구 전략을 찾기 전에 무너져 내릴 것이란 위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외교당국은 주변국인 한국을 향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며 한국을 얕잡아 보던 중국이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와 중국 경제의 미래가 왜 영구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풍부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난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원인과 최근 들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원인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마저도 경제협력국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고서야 중국과의 무역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정책이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던 중국이 현재는 최대 적자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와 손잡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것이란 엄포를 놓았지만 이런 경고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 급성장한 중국의 성장 동력은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였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최대 수입국 타이틀을 다른 국가들에게 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중국은 자신의 최대 무역 고객이던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인 만큼 중국이 배제되면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국의 무역 통계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한화 21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나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대미 무역 수출 규모 3위를 기록해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줄어든 만큼 기존 2위, 3위였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순위가 올랐지만 중국의 무역 물량을 가져간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수출 실적 또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2%가 감소했고 수입 역시 7% 감소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세에 들어선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 추락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억 명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내수시장으로 경제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중국이지만 2023년 상반기 내수시장마저 수출 감소폭보다 규모가 큰 13% 수준의 감소폭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시험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억 명의 중국 청년들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 엔진을 꺼버렸다며 중국 국가지도층에게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국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여 중국을 세계 경제 2위 규모로 올려놓은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손절하는 액션을 보이자 유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반중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재정적 위험성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중국에서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많은 독일 업체들이 반발하자 독일 외무부 측에선 수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국 시장 확대를 주장한 독일 기업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던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교훈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러시아에게 겪었던 실수를 중국에게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탐내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행동에 어떤 대응도 못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된통당한 서방 세계는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서 중국이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경제적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모든 수단으로 중국을 저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 지도층에선 수년 전부터 이어진 서방 세계의 탈중국 엄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리 없다면서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중국 당국의 반기업적인 규제와 자국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반복되자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시장 규모 2위인 중국보다 1위인 미국의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탈중국에 나서며 그 밑에 2차, 3차 하청업체들까지 줄줄이 탈중국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부터 제로 코로나까지 중국에게 순환을 겪어온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탈중국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이 없더라도 자신은 곧 세계 1위가 된다며 자신만만했지만 최근 중국을 향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한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자 포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다. 아무리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날렵한 코를 만들어도 한국, 중국, 일본은 결코 서방 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새롭게 구상한다면 서방의 제재와 횡포에 맞서서 무너지지 않는 아시아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반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당시만 해도 중국에선 한국을 속국 취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삼았고, 아직도 이런 한한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 자신들이 포위당하니 아시아 국가들끼리 뭉쳐야 한다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숙이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더 어렵고 회복 불능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생산이 올스톱되었고, 스스로 경쟁 대상이라 판단하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갈수록 발전해 중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은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제2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에 완제품을 수출해왔다는 것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수준으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으며, 핵심 부품을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중국은 결국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기보단 해외 기술력에 종속될 것입니다. 콧대 높던 중국이 자신보다 낮게 보단 한국에게 첨단과 기술력이 종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에게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대국이지만 첨단 산업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고 선포한 푸틴과 그러한 푸틴의 돈과 무기를 무제한으로 보내주며 밀월 관계를 만든 중국. 자, 그런데 바로 오늘 갑자기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해버리더니 그동안 러시아에 줬던 엄청난 것들을 모두 한국에 대신 주겠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깜짝 폭탄 발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 중재를 나서달라며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최우방국인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오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7.1%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수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7토부터 8월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허난성의 한 담배 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135명 중 3분의 1이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 사회는 이 일이 곧 닥칠 보편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자 시진핑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시위는 매우 드문 일로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청년과 이들의 부모까지 더하면 그 숫자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링링허우는 중국 공산당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5대 후반터부터 20대 초반인 링링허우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돼 있습니다. 1989년 테난먼 티안안먼 민주화 시위로 가슴 철렁한 중국 공산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한 세대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당한 수모의 역사를 교육해 민족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민족주의가 응집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주의로 굳어졌고, 이는 공산당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개혁 개방 경제적 성과까지 더해졌습니다. 링링허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 주링허우 링허우까지 학창시절 경제 성장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공산당 덕택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심리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잘 파고들었습니다. 시 주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종고 어멍 같은 말은 주링어우 링링어우의 피 끓는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믿었던 청년들이 공산당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근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중국 전공은 링링어우 세대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완수한 이후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부분 형제자매 없이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관리를 받으며 유복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다며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자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절망과 자조가 클 수밖에 없죠. 이들의 분노는 결국 시진핑과 공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쿵이지컹이지 문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스스로를 쿵이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자조하는 글을 올립니다.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루슌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입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 쿵이지는 과거 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않았습니다. 고학력 대학 졸업장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소셜미디어에 학벌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는데 나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결국엔 장삼을 벗지 못한 쿵이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는 그대여 열심히 살라고 내게 조언하지 마. 나는 밝고 명랑한 쿵이지. 힘없고 가난에 아등바등 살지라는 노래 밝고 명랑한 쿵이지 노랫말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판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 올라와 조회수 400만 회를 넘겼지만 바로 삭제됐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쿵이지 신세가 됐다 하는 한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사를 조이는 노동의 기쁨을 알고 만족했을 텐데 윗세대가 대학에 못 갔다 했을 때 우린 비웃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출세를 못했느냐며 우리를 조롱한다.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는 숫자가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아지자 중국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해 1,145억 달러를 넘었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13일 현지 시간 중국 해관 총서세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극비리에 너무나도 거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19% 늘어난 622억 6천만 달러를,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78% 증가한 522억 8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양국 교역 규모를 2024년까지 2천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극비로 회동을 갖고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통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거 없을 듯한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중국이 딱 하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바닷길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방의 해상 화물 운송 용도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바닷길을 열어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중국 지린성에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 제1항구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지만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됐는데 이후 중국이 163년간 계속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동북지방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물자가 풍부하게 나고 있지만 정작 이 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활용하기는 어려운 지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보통 육로를 통해 야오닝성의 다롄항으로 물자를 이동시킨 뒤 다시 해로를 통해 남방 지역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롄항으로 물자를 옮기기 위한 육상 운송 거리는 1,000km에 달합니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하게 되면
육상 운송로가 200km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자동차 매장 안에서 중국 자동차의 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한 남자는 이 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500만에서 600만 루블의 가격은 이 차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보세요. 정말 싸구려 같아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중국 자동차로 바꾸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볼보가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로 전년 동기 9%보다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유럽 브랜드의 매출은 70%에서 22%로 급감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10위였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쟁 이후 자리를 빼앗기며 중국 샤오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서방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에는 요즘 중국 기업들이 무혈입성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17년지 시간 긴급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비상 상황 때문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라스노다르부터 145번째 교각 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당국과 모든 담당 기관이 활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악슈노프는 비탈리 사벨리에프 러시아 교동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상황 복구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언론사인 RBC 우크라이나 통신은 크림대교 방면에서 폭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 존은 이날 오전 3시 4분과 3시 20분에 각각 한 차례씩 크림대교를 겨냥해 2번의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파괴된 크림대교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확실해 보이죠.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크림대교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물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를 복구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에 다시 조만간 뺏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은 수십만 발의 포탄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러시아는 바로 어제 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 인류 식량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 결국 중국마저 러시아를 손절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와 손잡고 있다가는 중국마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갑자기 러시아를 손절해버리더니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줬던 엄청난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한국 기업 공장들에 직접 깜짝 방문하더니 한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에 뿌리를 내려 기업 발전이 새롭게 빛나는 시대를 창조하기를 희망한다 며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